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국제법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의 영토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PPT도 보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대한민국 영토가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이 된 것은 이제 조선 초기부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복 이후에 남북 분단 상황이 계속돼서 한반도가 전 이제 대한민국 영토인 것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규범적으로 이 한반도와 부속 도서들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을 우리 명확히 알 수 있고요. 단순히 북한에 대해서 북조선에 대해서는 지금 실효적인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문제고 규범적으로는 북한도 다 포함한 것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의 뭐 국제법 여러 가지 분쟁에서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전제로 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재판도 있었다. 뭐 여러분들 교과서 591페이지 정도에 나오고요. 자, 여러 가지 영토로서 이제 국제법상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독도 문제를 한번 우리 검토를 해봅시다. 이미 벌써 여러분들 발표를 통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규범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들 뭐 독도 제가 그림으로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아도 바로 울릉도 동남방에 49헬 이상의 바로 독도가 위치하고 있고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작은 암초로 존재하는 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된 거는 이제 독도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소유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명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해안의 주민들이 계속 이제 일면은 해적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이제 해안을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게 되고 조선도 그러한 영역에 따라서 해안에 있는 주민들을 주로 이제 단순하게 어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육지에 거주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도 지역에서 비어 있는 경우에 뭐 일본 사람들이 이 근처에 뭐 어업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뭐 나중에 이용복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관련된 분쟁에서 명확하게 이 지역이 조선의 땅이다라는 것을 몇 번씩 일본 정부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905년 2월 2일 날 시마네 현, 일본의 한 그 현입니다. 한 지방현에서 바로 고시 40조로 은기도 내부터 서북해리에 있는 도서를 죽도라고 칭해서 여기를 바로 은기도사의 소유로 한다고 해서 시마나 현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 섬의 영유권이 문제가 돼서 양국 간의 갈등이 대상으로 된 것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당시 국제적인 정세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은 1900년 7월 정도에 바로 의화단 운동 계기 진압을 이유로 해서 러시아 군대가 만주를 점령합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견제를 하고 있는 나라 바로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때 바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특히 일본과 동맹을 해서 러시아 남하를 막으려고 하는 영일 동맹을 바로 1902년 1월에 바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러던 과정에서 이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이제 드러낸 거죠. 바로 1905년에 이 시마네현 독도 편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마네현 지역에 대해서 이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중앙정부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또 어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것의 편입을 요구를 해서 결국은 하게 되는 과정이었고요. 이것은 일련의 바로 이제 식민지 침탈 과정의 어떤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905년 6월에는 바로 가스라 일본의 가스라와 고구로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테프트가 결국 밀약을 해서
그죠? 필리핀에서는 영국의 우위를,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일본의 우위를 정하는 그런 미략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련의 이런 국제관계에 다 영향이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은 같은 해 11월에 바로 을사늑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선의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이 그 외교권을 일본의 보호국가로서 외교권 행사하는 조약, 그 조약을 이때 바로 체결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마네 현이 일부 독도에 편입된 다음에 이후에 일본 관원에 의해서 여기가 측량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지방 관리가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을 때도 이미 벌써 외교적으로 외교권을 지금 박탈당한 보호국 상태의 대한제국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부 식민지 수탈, 그죠? 침탈의 바로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52년에 바로 한국의 인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자, 이승만 대통령 선이 바로 이제 여기서 평화선언을 발표해서 이 지역에 이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독점적인 권한을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일본 정부에서 이제 그 죽도, 이제 다케시마라고 일본은 독도를 얘기하죠. 바로 그것이 이제 이것은 일본 정부에서 한국이 가져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요구를 했다는데, 그죠? 여기서 하나 짚어볼 거는, 자, 다케시마라는 표현 자체가, 자, 일본 지금 독도라는 개념은, 독도라는 표현이 뭐 이미 벌써 아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독도 주변에 그 어업을 많이 했던 특히 여기 전라도 순천 이쪽 사람들이 돌을 독이라고 불러서 바로 독도라는 그런 사투리 표현이 바로 돌섬, 석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헌에도 석도 또는 우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라는 표현은 이제 죽도, 대나무섬이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여러분들 독도에는 대나무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이 독도에, 다케시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영유권의 문제로 있고, 실제 일본에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1990년 정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죠? 시마네 현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까지 이것을 어떤 그 국가적인 이슈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갈등화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일본의 보수적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국가적인 이슈가 이제 사후에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독도가 오래전부터 어떤 일본의 상대의 국권의 어떤 독립성의 어떤 상징으로서 의미를 가졌다면은, 일본은 이것에 대해서 그 전국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보수 정치 세력에서 이것을 계속 문제화, 갈등화 시키면서 이제 사후로 이제 이 문제, 독도 문제가 일본도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1905년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이러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에 대해서 대한제국에서 이것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만, 이때 이미 벌써 1905년 이후 외교권을 일본이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의 반발이 실효적이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고요. 결국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에서 이 독도가 한국 영임을 확인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요. 일본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고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자, 우리가 이미 영토에 관한 국제법 질서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무주물 선점인데, 우리는 이게 바로 무주물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본래부터 영토로서 인정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독도는 오랜 조선 초기부터 이제 그죠? 그 기록에 당연히 이제 태종 때부터 여기 울릉도의 주민을 본토로 소개시킨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세종 때 바로 명확하게 아주 이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릉이라는 섬이 있고 이건 울릉도고, 우산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도고, 무릉이라는 곳에 날씨가 맑으면은 바로 우산이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정확하게 지금도 맑은 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일본 이때 이제 일본 그 바다에 이제 소해 사람들은 이제 그 육지로 이주시키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빈 틈을 타서 이곳에 일본인들이 자주 이제 뭐 어업을 하거나 그러기도 했던 거죠. 네, 그렇고요. 그래도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분들 뭐 17세기면 안용복 사건 있죠. 안용복 그 실제 그 어민이 이것에 대해서 일본까지 직접 가서 이거 왜 니네 땅이 아닌데 여기서 어업을 하고 그러냐라고 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서 당시 일본에서 명확하게 일본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조선의 땅이다라고 확실히 인정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다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법사회에서 이것이 무주물이 아니었다라고 증거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그죠? 역사나 역사서나 아니면은 지도가 또 근대법상 이 국제법상의 여러 가지 선점이라는 요건을 따지는데 간접적인 증거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의 증거 중에서 뭐 다른 독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밝혀가지고 일정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조선 시대의 여러 가지 공식적인 문헌이라든가 지도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미 벌써 독도에 대한 충분한 국가적인 공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울릉도 그리고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인정을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 2차 대전의 마무리 지은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자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규정이 이제 바로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에 규정되어 있고 이때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일본의 많은 이제 로비를 받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일본은 이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소유권 주장을 하는데 근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단순히 그게 다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민감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독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발표를 했고 기본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물 선점이었다는 개념에서 적어도 이것은 대한제국이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미 벌써 일본 정부도 과거에 스스로 막부정부에서 이미 스스로 자기네들의 영토가 아니고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을 한 것이 있는 대한 당시 제국의 소유의 영토였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유적 점유를 하고 있고 그러한 현상이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고 관련된 법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는 없지만 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를 항상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고 기타 영토에 관한 다른 또 이야기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시면은 간도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간도에 대한 지도를 한번 보려고 하면요. 자, 간도라는 건 자, 이렇게 좀 키워서 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간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간도가 이제 크기가 이렇게 자, 우리 한반도 위에 간도 지역이 이렇게 넓어요. 만주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자, 한국의 대한민국의 북방 경계를 압록강과 두방강이라는 관념으로 성립시킨 것은 보통 이제 조선의 사군 육진 개척 이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상호 경계로 하고 허가가 없으면은 바로 이제 범월한 거다 이렇게 사건으로 취급을 했는데
명예에 이어서 청나라는 바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한반도와의 조선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청나라도 사실은 이 백두산과 이 만주 지역에 자기네들의 기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근처에 다른 어떤 민족들이 함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비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상당히 많은 이주민들이 이곳에 건너가서 실제 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살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과 청나라에서 이제 경계를 획정하려고 하는데 1712년 그죠? 백두산 정계비를 성립할 때 여기서 바로 이제 백두산 정계비에는 천지보다 더 높은 남쪽 기슭에서 세우는데 조선과 청의 동쪽 국경을 토문강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압록강으로 정하는데 이 토문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무엇이냐 해서 이것이 두만강이냐 아니면 더 안쪽에 있는 송하강이냐가 결국은 논쟁이 붙어서 결국은 19세기 중엽 지나서 이 간도 지방을 넘어서 이 함경도 주민들 그죠? 이쪽에 함경도 주민들이 저 위로 정착을 하게 됐고 또 일제 강점기를 떠나서 많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생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청나라는 오랫동안 1867년까지 만주 지역이 자기네들의 어떤 근거지라고 해서 봉금 정책을 하다가 오히려 이제 봉금 정책을 폐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조선의 이중환을 대표로 해서 청과 이렇게 이러한 간도 또 경기에 대한 회담을 벌이게 되었고 백두산 정계비 해석에 관해서 서로 합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토문강을 국경으로 주장하여 간도의 조선령을 주장하는 우리 조선의 입장과 하면 또 청은 이제 토문강은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됐는데 이후에 자 1909년 자 보시면은 1909년은 이미 벌써 을사보호주약 이후에 외교권이 조선 대한제국이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바로 청과 간도협약을 맺어서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으로 설정을 합니다. 결국은 그죠? 자기네 지역도 아닌데 청나라에다 떼어주는 듯이 결국 이렇게 경계 획정을 해버렸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울 국가 승계에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승계를 해야지 되나라는 문제들 국제법상의 문제가 이제 남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에 이러한 강도 영유권을 포기한 이러한 간도 협약이 무효다라는 뭐 주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쟁점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하겠는데, 자 이러한 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우리 영토 문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핵심에 되는 간도 협약이 바로 일제에 의해서 청나라와 체결된 조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토를 한번 볼까요? 뭐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은 녹둔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두만강에 지금 원래 여기 이제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녹둔도라는 또 섬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녹둔도는 원래 두만강의 이렇게 밑에 두만강 밑쪽에 있는 하중도로 조선 정부가 초기부터 이제 관할하던 지역이었고요. 이 두만강을 유역으로 해서 연해주 지방으로 육지가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의 바로 이제 첫 초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이성계잖아요. 이성계는 바로 이제 이런 북방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조선령으로 관리되었고 실제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이 지역을 실제 조선군이 지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수신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수신 장군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볼까 한번 보시면은 워낙 제가 자료를 많이 띄워놔가지고 좀 지금 그렇긴 하네요 보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공유를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은 자 녹둔도라는 곳은요 함경도 관리가 고종에게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선조 1587년에
7년에 자 추수기에 맞춰서 여진족이 침입해서 국민을 납치하고 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 지역을 관할하던 바로 장수가 바로 이수신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녹준도는 둔정관과 조선 만호를 겸직하였던 바로 이수신 장군이 이곳에 있었고 이때 이미 벌써 여진족의 침입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병력을 증강해달라는 요구를 몇 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후에 이제 이수신 장군이 회의관 사이에서 여진족이 침투해가지고 국민을 약탈하고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이수신 장군은 이제 다시 군사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구해내고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전공을 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책임을 물어서 이수신 장군을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이수신 장군이 일찍부터 이곳에 바로 문제가 여진족의 침입이 있고 우려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장계를 여러 번 보냈다는 기록을 봐서 처벌은 면하는데 이때 백의종군 결국은 모든 계급을 잃고 군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아시다시피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백의종군을 했다고 아는데 사실은 그게 첫 번째 백의종군이 아닙니다. 여기서 처음 백의종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조선시대 때 이 녹둔도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침입하는 여진족으로부터 이수신 장군 등 조선의 장수들이 이것을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제 기록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러시아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용들 좀 더 보시면은 자,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이러한 녹둔도는 여러분들 19세기 러시아 세력이 연해주로 진출되고 이미 벌써 많이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보시면은 자, 바로 러시아는 계속 이제 남하는 부동항을 찾기 위해 남하의 이 근대사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1860년 청나라 러시아 간의 북경 조약에서 두만강을 러시아의 국경으로 승인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많이 러시아가 남하하게 됐어요. 이에 따르면 이제 연해주에 있던 녹둔도는 러시아의 영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러시아 모두 이제 녹둔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 이 경우에 이제 녹둔도는 조선도 모르는 사이에 러시아에 편입되었으나 당시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이것을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결국 일제의 강점기가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두만강을 양국 국경으로 운영하다가 1985년에 이제 국경협정을 체결하는데 이때도 협정에서 두만강 주 수로의 양국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녹둔도는 러시아령으로 확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라도 녹둔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때 또 이 문제, 자 여기서 1985년의 국경조약의 체결 결과를 부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음에 우리가 배울 국가의 승계 문제로 논의하게 되면 북한에서 체결한 조약도 만약에 국가에 우리가 승계를 해야지 된다는 입장이라면 녹둔도 문제도 러시아에게 넘겨간 이 85년 조약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또 녹둔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타 또 영토에 관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국가에서 또 영토의 분쟁에 관련된 많은 분쟁을 제기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이에요. 일본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일본 이 섬의 지역이죠. 북해도 위쪽에 이렇게 보면은 쿠릴리 열도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자, 이른바 일본과 러시아 간의 북방 4개 도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중에 이제 얘기할 또 생각구 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현재 러시아가 지배 중인 자, 이국은 다 이게 러시아가 지배 중이에요. 쿠릴리 열도 남단, 자, 홋카이도 북반의 이런 4개 섬, 이 4개 섬에 대해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18세기경 사할린과 남북 쿠릴 열도 지역을 진출했고요. 진출했고 당시 이제 명확한 국경을 성립시키지 못했고 그 러일 양국은 이제 1875년에 조약을 통해서 바로 러시아의 사할린 영유권을 인정을
여기 사할린족을 러시아 땅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일본은 이제 쿠릴열도 여기 섬에 대한 이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은 이 북해도 원래 북해도도 사실은 실효적인 그 일본 본토에서 점유를 해서 한 것이 바로 명치 유신이 시작된 바로 그때 일이었어요. 네, 그때 일이었고 그 다음부터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영토에 대한 팽창 의식을 그때부터 비로소 갖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여기 본토 그죠? 시코쿠 그리고 여기 오키나와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영토로서 인식을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명치 유신 이후부터 이렇게 팽창 과정을 겪게 됐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할린은 러시아의 땅으로 그리고 이 쿠릴 영토는 자신들의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바로 2차 대전 이후에서 바로 2차 대전에 일본이 패전하면서 1945년 미영소 3국이 얄타 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쿠릴 영토를 전승국인 바로 이제 소련에게 넘기는데 함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1952년 발표한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의 조약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때 일본은 쿠릴 열도와 남사할린 및 그 인도 인접 도서의 모든 권리 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바로 지금 현재는 러시아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협상으로 이제 일부 이제 일본에게 일부 넘겨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인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일본은 뭐 우리하고는 독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드린 거죠. 이걸 다케시마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독도에 대한 제대로 이건 뭐 돌섬인데 그죠?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침탈의 바로 정거장으로서 일련의 행위로서 인정됐던 것이고 이것은 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당연히 부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우주물 선점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러시아의 관계에서 이 쿠릴 열도의 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는 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일본은 이것만 이제 주변 국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자 그죠? 북방 4개 도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흔히 생각구 열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자 다오이다오라고 중국 발음으로 하는데 여기에 바로 섬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생각구 열도 또는 다오이다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오키나와 지역. 자, 여러분도 일본에 보면 여기 오키나와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오키나와 서남 약 41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모두 5개의 무인도와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여기 대만에 인접해요. 그래서 대만 모두 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오키나와도 얘기했는데 오키나와도요. 명치유신 이전에 오키나와에 대한 실효적인 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키나와는 제가 보기에는 고대에는 대한민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중국 그리고 또 일본에 각각 영향을 받았던 섬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큐 왕국이 있었죠. 왕국으로서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차지가 된 다음에도 나중에 여러분들 2차 대전 그때 바로 미군이 바로 이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 본토의 그 지배가 또 인정된 건 1970년 이후에야 인정돼서 지금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냐 아니냐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좀 여담을 하면 자 오키나와는 주변에 굉장히 예쁜 섬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이시가키 섬이라든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예전에 그 홍길동전에서 얘기하는 홍길동전 그것이 실제 이야기냐 아니면은 뭐 소설의 이야기냐 뭐 조선왕조실록에도 홍길동이라는 도적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좀 더 많은 사람들 역사가들이 입증해야 될 문제지만 실제 홍길동이 얘기했던 율도국이라는 것은 바로 오키나와 이쪽에 있는 이시가키 섬이고 이시가키 섬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일정한 자신들의 세력을 갖고 살다가 특히 한반도에서 온 사람, 특히 제주도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오키나와는 그만큼 완전히 일본의 소유였다기보다는 독립된 문화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북방과 남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영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떨어진 이 바로 이제 생각부 열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중국은 적어도 명나라 때부터 이 섬이 중국에 속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키나와가 아닌 대만의 일부였다라고 주장을 했고 중국은 또 대만도 자기네 영토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고요. 청일전쟁 이후에 대만이 일본에 할양됐을 때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대만도 일본의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섬이 일본으로 넘어갔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부터 분리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본은 명치 시대에 이 섬에 조사를 해서 무주무림을 확인하고 일본은 계속 이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네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무주물 선점을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95년과 그 다음에 1896년에 내각 결정으로 오키나와현을 일부러 편입시켰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일본의 편입 조치에 대해서 당시 이제 중국은 아무런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제법적인 이러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어떤 사회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실행을 해야지 돼요. 그렇죠. 중국도 사실은 그죠? 만국공법이라는 게 다 번역되고 다 지식인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 그 당시 청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국제법에 근거해서 국제적인 관계를 형성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오키나와 그죠? 이 섬에 대해서 무주물 선점을 주장하는 그런 데 중국이 이것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생각구 열도는 과거에 별다르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1969년에 여기에서 많이 석유 매장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자 결국은 이제 영유권 주장이 더욱더 본격화되었고 그 다음에 문제란 건 이제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결국은 영토 주권에 대한 의식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과의 첨예한 이제 갈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구 열도는 아직 역사적 연구로 보면은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많이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19세기 이 후반기에 일본이 국제법의 조치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주변의 인접국의 이런 영토 문제 이것뿐만 아닙니다. 중국의 남중국 해변의 여러 가지 영해권에 대해서 또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와의 또 분쟁도 중국과 필리핀 등 주변 인접 국가 간의 또 해양 분쟁의 문제로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영토 분쟁에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국의 분쟁으로서 보여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의 여러 가지 분쟁은 적어도 이러한 근대 역사의 여러 가지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죠? 근대 제국주의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의 결론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영토 분쟁에 대해서 당연히 그죠? 외교적인 그리고 국제법적인 간명한 결론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독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충분히 국제법적으로도 그리고 실효적인 점유해서 현상의 유지를 더욱더 고착화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또 주변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영토에 대해서 서로 간에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새로 21세기의 새로운 영토가 어떤 것이냐 새로운 분야가 어떤 것이냐 경제 그죠 또 사이버 공간 또 기술 공간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보이지 않는 새로운 관념과 기술의 영토를 우리가 또 넓고 확대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영토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우월적인 입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어떤 자원들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제국 침탈의 그러한 입장에 소용돌이해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그 정부가 아니라 훨씬 더 이러한 새로운 21세기 상황에서는 주도적이고 그리고 정말 주변 국가에서도 우리가 우월적이면서 배려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고 이끌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실력을 계속 갈고 닦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국가의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국가의 승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